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안보 소식 간추려 드리겠습니다. 레바논을 강하게 폭격하고 있는 이스라엘. 레바논 정말 초토화되고 있는데요. 이란에 그들이 거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죠. 이란에 구원을 요청했는데 이란이 뒤통수를 거하게 때려버렸습니다. 종주국이든 뭐든 다 필요 없고 내 생명이 더 중요해. 자, 이런 건데 어떤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고, 우리 군에 정말 기가 막힌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네트워크 중심전, 워리어, 이런 멋진 이야기는 다 하고 있는데, 그러나 현상은 기가 막힌 내용들이 또 벌어지고 있는데 분노 게이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7함대 기함 또는 7함대 최상의 전투함이죠. 조지 워싱턴 항공모함이 드디어 출항해서 작전 지역으로 배치됩니다. 우리 지역으로 온다는 말이죠. 어떤 무장을 하고 어떤 장비들을 거느리고 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이 졸전을 거듭하며 막대한 사상자를 낸 이유가 무전기 때문이었다는 이야기 여러 차례 해드렸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면 우리 군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기막히고 분통 터지는 소식입니다. 1선 부대의 분대원 2명 중 1명에게 지급되는 전투원용 무전기 사업에서 조달된 무전기들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핸드토키보다 성능이 떨어지고 보급된 무전기들도 각기 다른 제품이어서 통신이 안 된다는 충격적인 폭로가 나왔습니다. 9월 24일 SBS는 현재 진행 중인 5만 6천여 대 규모의 전투원용 무전기 사업에서 조달 중인 무전기들이 기상에 따라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통달 거리도 시판되는 핸드토키보다 훨씬 짧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무전기를 사용한 부대의 한 간부는 전투원용 무전기는 자동 중계 기능이 있어서 재원상 일반 핸드토키의 2배 이상 통달 거리가 나와야 하는데 핸드토키보다 통달 거리가 안 나온다 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또 이 무전기들은 1차 사업 때 조달한 무전기와 2차 사업 때 조달한 무전기 간의 통신이 안 돼 1선 대부대 훈련에서 먹통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일부 부대는 대대급 부대 안에서도 1차, 2차 물량이 따로 보급돼 부대 안에서도 통신이 안 되는 현상을 겪었습니다. 특히 이 무전기는 방수 기능이 없어 비가 오면 고장나기 일쑤였는데요. 이 황당한 무전기를 제작한 업체들은 취재진이 취재를 요청하자 자신들은 방산업체여서 찾아오면 안 된다며 연락을 끊었습니다. 가장 황당한 것은 이 무전기를 도입 사업을 주관한 방위사업청입니다. 방사청은 야전 운용 시험과 전력화 평가를 실시했을 때 성능에 문제가 없었다라고 주장하면서도 1차 도입분과 2차 도입분 무전기 사이에 호환이 안 된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무기체계나 장비를 도입할 때 야전에서의 실제 요구나 평가는 귀담아 듣지 않고 서류상의 재원과 최저가 입찰에만 집착한 방사청의 업무 처리 방식 때문에 빚어졌을 가능성이 큰데요. 분대급 단위에서부터 기본적인 소통조차 안 되는 군대에 4차 산업혁명이나 네트워크 중심전을 운운하는 우리 군 당국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정말 기가 차지 않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 러시아가 무전기 안 되죠. 일반 상용 무전기 사와가지고 자기들끼리 알아서 쓰다 보니까 또 감청되죠. 그래서 그것도 안 되니까 휴대폰으로 쓰죠. 휴대폰으로 하다 보니 또 감청되죠. 그리고 전파 왔다 갔다 하니까 전파 모여 있는 곳 그냥 폭격받아 버리죠. 그래서 그냥 무전이 도저히 안 되니까 알아서 그냥 소대 단위로 알아서 움직이고, 그러다가 또 지리멸렬하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이 아미 타이거 4.0 우리 육군 이야기입니다. 백두산 호랑이 체계 이러면서 정말 멋진 이야기는 다 갖다 붙였어요. 그 멋진 이야기 다 갖다 붙였는데 멋지게 지금 되고 있냐? 전혀 아니죠.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을 군에 적용한다고? 그럼 얼마나 첨단적으로 변할까? 라고 생각했는데 4차 산업혁명은 고사하고 그냥 2차 시대에 그러니까 그냥 한 1960년대 그때 쓰던 수준의 이 무전기 이런 거 갖다 주고 전투하라는 건데, 그 무전기가 1차 사업, 2차 사업 나누어서 했는데 그 1, 2차 사업의 업체가 달랐어요. 자, 그러면 1차 사업 때 했습니다. 2차 사업을 또 하면 다른 업체가 선정될 수도 있으면 여기 ROC에다가 요구 조건에
1차 사업 선정됐던 무전기, 예를 들어서 뭐 A사의 0001 모델 무전기, 그 무전기와 호환되어야 한다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요구 조건 아닙니까? 그런데 방사청이 문제 없다라고 주장한 거 보면 그 요구 조건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이 사람들 뭐 이 어깨 위에 이렇게 무거운 머리를 얹어놓고 어떻게 삽니까? 척추 디스크 걸리게. 이거 사용을 해야 되죠. 사용 안 하고 그냥 앞에 1차 사업했던 걸 그대로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서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야, 1차 사업 때 그거 뭐 5만 대 샀으니까 2차 사업 때 5만 대는 당연히 그거하고 소통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문제 제기하는 동료도 없고 또 결재권자도 당연히 야, 이거 너 뭐 기한이 뭐 이래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뭐 아래나 위나 똑같은 자들이 그냥 모여서 반만 축내고 있는 자들이다. 반만 축내면 뭐 지들끼리 알아서 반만 축내면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 군이 무너진다. 우리 군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방수, 방진 기능이 있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방수는 그냥 비 오면 물이 새가지고 무전기 작동을 안 한다라는 현장 증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무전기가 중계 기능이 있어서 그러면 저 무전기 하나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서 저쪽에 있는 A와 B와 C가 있는데 A가 C에게 지금 무전을 날리려고 하면은 거리가 멀어서 안 될 수가 있는데 B가 자동 중계를 해주어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좋은 기능이죠. 그런데 안 된다 이겁니다. 일반 마트에 가면 우리 뭐 계산 하러 갔을 때 바코드 잘 안 찍히면 거기 있는 그 계산대에 있는 분이 또 현장에 나가 있는 분에게 무전으로 뭐 어떤 그 제품 코드 번호 좀 알려주세요 해가지고 또 찍어서 해주죠. 여러분들도 경험 많이 하셨을 거고 저도 경험 많이 했습니다. 그런 무전기보다 안 터진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군대입니까? 그래서 저는 방사청이 문제다. 방사청이 너무 전문성 없다. 그리고 책임감 없고 애국심 없고 그리고 능력 없다 라는 겁니다. 아니 그냥 시험 잘 친 애들만 불러가지고 너 어디 갈 거야? 하니 1지망 국방부, 2지망 방사청 뭐 왜 서울에 있는 데만 다 선정을 하니까 지방 안 내려가려고. 그러니 성적 높은 여자들이 와가지고 하니까 뭐 군대를 가봤나 군 문화를 알기를 하나 개념이 있기를 하나. 그러니까 야 1차 사업 때 아무 문제 없었으니까 이거 복사 붙여넣기 해서 하니까 호환이 안 돼. 같은 분대에 1차 사업 때 받은 무전기가 있고 2차 사업 때 받은 무전기가 있는 같은 분대인데 요만큼에서 작전하는데 이게 서로 통신이 안 된다. 이거 미친 거 아닙니까? 이게 4차 산업혁명입니까? 지금 선진국 어떻게 하고 있냐? 미군, 미군 이야기하지만 미군은 완전히 우리하고 넘사벽이니까 그냥 차원이 다르잖아. 아니 미군을 따라 하려고 4차 산업혁명이다. 아미타이거 4.0이다. 그냥 아미타이거도 아니고 4.0이다. 이렇게 갖다 붙였으면 이런 거 봐야죠. 그런데 미군뿐만 아니고 이스라엘군도 이렇게 해요. 자, 여기에 무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딱 내립니다. 아주 뭐 지퍼도 팩도 잘 만들어놨죠. 딱 내리면 이런 화면이 보여요. 이 화면에 이런 게 뜹니다. 이게 뭐냐? 지금 위성에서 보는 거, 그리고 각종 정찰기에서 보는 거, 공격 헬기에서 보는 거, 아파치 헬기가 오면 그 레이더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탐지되는 거, 또 전차의 센서, 장갑차의 센서 다 있겠죠. 그런 센서들 전부, 그리고 드론이 이제 또 작전하죠. 드론이 보는 거 전부 다가 하나로 그냥 딱 구현돼서 자, 건물을 에워싸고 있는데 우리 편 파란색, 그리고 이 건물 안에 적이 하나 들어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자신감 있죠. 자, 저기 적 하나야.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에워싸고 있으니까 자신감 있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오인 사격도 안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는데 우리는 이런 거는 고사하고 무전으로 칙칙, 야 지금 나 여기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 자,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지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방사청은 책임 없다는 겁니다. 방사청장부터 그 아래에 층층이 있는 이 사람들 정말 의식개혁, 능력개혁 다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잘하면 과감하게 상 주고 못하면 뭐 철밥통 바로 그냥 박살내서 깨버리는 이런 인사고과를 해야 된다. 왜냐? 방사청이 하는 이 사업 결과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에 여기에서만은 철밥통이 통해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적 좋다고 여자들
신청하는 대로 국방부다, 방사청이다 다 갖다 놓으면 대한민국 무너진다. 그러면 야, 너는 뭐 남녀 평등해야죠. 그러면 여자도 군대 가서 문화를 배워라 이겁니다. 똑같이. 두 번째입니다. 무려 3개월 가까이 미국 서부 해안에서 대기 중이던 미 7함대 전진 배치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이 드디어 임무 출항에 나섰습니다. 10월 중순 이전에 일본에 도착해 서태평양 배치 임무가 시작되는데 이제야 서태평양 항모 공백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 일본을 떠난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을 대신해 7함대 전진 배치 항공모함 임무를 수행하게 될 조지 워싱턴 항공모함이 미국 서부 시각 기준 9월 23일 샌디에고를 출항해 일본으로 항해를 시작했다고 미 해군 관계자를 인용해서 현지 오신트 설선들이 9월 24일 전했습니다. 지난 4월 대서양 방면의 노포크에서 출항한 조지 워싱턴은 남미 대륙을 돌아 지난 7월 10일 서부 캘리포니아 연안의 샌디에고 해군 기지에 입항했는데요. 이들은 7월 23일부터 약 한 달 동안 로널드 레이건과 병력과 장비를 옮겨 싣는 임무 교대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이후 2달 동안 샌디에고 해군기지 인근을 오가며 기본적인 훈련을 거듭하며 대기했는데요. 미 해군은 서태평양 항모 공백 상황에도 불구하고 조지 워싱턴이 출항하지 않은 이유를 밝히지 않아 서태평양 동맹국들의 불안이 커진 바 있습니다. 이 항모는 네바다 펠런 해군 항공기지에 교육 파견을 보낸 제195 해군 전투 공격 비행대의 신형 공대공 미사일 운용 교육이 종료됨에 따라 지난주부터 임무 출항을 준비했는데요. 지난 9월 17일 샌디에고 해군기지를 출항한 조지 워싱턴은 인근 해상에서 탄약 보급함 워싱턴 챔버스와 합류해 대량의 탄약을 적재하고 9월 22일 기지에 입항했다가 다음날 곧바로 출항했습니다. 현재 조지 워싱턴은 샌디에고 인근 해역에서 함재기 수용 작업을 진행 중인데요. 24일 오후 출항한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프레블과 합류해 26일부터는 일본을 향한 항해를 시작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지 워싱턴 항모는 약 2주 후 한반도와 일본 주변의 작전 해역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항모의 도착으로 10월부터는 서태평양의 항모 공백 상황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5월 로널드 레이건이 이제 떠났어요. 7함대 전진 배치 항공모함으로 8년 동안 활약했던 레이건이 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 서태평양에는 항모 공백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러니 중국이 호랑이가 사라지니까 여우가 기어 나와서 서해에서 그리고 동중국해에서 남중국해에서 각각 한 척씩의 항모를 띄워서 지금 뭐 온갖 피악질을 하고 다니는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 이 조지 워싱턴이 오는데 아무튼 뭐 조지 워싱턴이 이 돌아오는 상황에서 뭔가 최초의이라고 하는 게 꽤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최초는 아닙니다만은 F-35C 전투기를 탑재하고 와요. 기존에 있었던 로널드 레이건은 F-35가 없었죠. 호넷 전투기, 슈퍼 호넷 전투기 등만 탑재가 되어 있는 항공모함이었는데 이 조지 워싱턴은 원자로 교체 작업과 함께 F-35를 탑재할 수 있는 이 개량 작업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F-35 한 개 비행대가 탑재돼서 오고요. 스텔스 전투기 이제 운용 능력이 있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이게 들어와요. 슈퍼 호넷 전투기에 SM-6 미사일 이게 탑재가 돼서 아주 먼 거리의 적을 격추시킬 수 있는 500에서 600km 사거리의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하고 옵니다. 이거 하느라고 늦은 것 같아요. 이거 훈련하느라고. 그래서 이 공대공 전투, 그러니까 이 항모의 방공, 제공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확장된 거죠. 중국 전투기들은 접근도 못합니다. 왜? 여기는 500에서 600km 날아가는 공대공 미사일 쏴버리니까 이 500에서 600km를 쏘는 이 미사일보다 전투기가 기동성이 약하죠. 그러니까 못 들어오는 겁니다. 엄청난 능력의 슈퍼넷으로 변신해서 오는 이 전투기 전력, 그리고 이 호위함 중에서 이렇게 88번 알레바크급 구축함인 프레블호가 같이 오는데요. 여기 지금 빨간 원 해놨습니다. 여기에 원래 최종 요격 체계죠. 펠링스 20mm 기관포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던 자리인데 여기에 저렇게 레이저 요격 무기를 장착했어요. 그래서
알레이바크급 이지스 구축함 중에서는 최초로 또 유일하게 레이저 요격 무기를 장착한 이 프레블이 오니까 최초로 SM-6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한 전투기가 탑재돼서 오고 최초로 레이저 요격 무기가 탑재돼서 오는 구축함이 있고 하는 이런 최초. 그래서 이 최초가 아주 훌륭한 결과를 낳게 되기를 기대하고 이제 여우는 여우 굴로 좀 들어가라. 호랑이 온다. 라고 알려주고 싶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전역에 사흘째 엄청난 폭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헤즈볼라의 주요 군사 거점은 물론 지휘부 대부분이 문자 그대로 도륙당하고 있는데 헤즈볼라의 간절한 지원 요청을 이란이 거부했다는 소식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9월 23일부터 시작된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대공습이 사흘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지휘부 대부분이 사망했으며 24일에 미사일 로켓 총괄 사령관과 그 참모들이 완전히 제거됐다고 이스라엘 총참모부가 밝혔습니다. 총참모부는 24일 실시된 베이루트 공습에서 헤즈볼라 미사일 로켓 총괄 사령관 이브라임 무함마드 쿠바이시를 제거했다라며 그는 지난 수년간 이스라엘 민간인을 향해 미사일과 로켓을 쏘았던 범죄자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9월 25일 새벽까지도 레바논 전역에 대한 공습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24일 야간에는 시란 타르투스 인근에서도 다수의 전투기와 미사일에 의한 공습과 파괴가 보고되는 등 공습 작전이 점점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스라엘 국방부 대변인 다니엘 하가리 소장은 우리는 헤즈볼라에 대한 공습을 가급적 짧은 기간 내에 끝내기를 바라고 그래서 엄청난 전력을 투입하는 중이라며 그렇지만 우리는 장기간의 공습도 준비되었다라며 작전 목표가 완료될 때까지 공습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지도부가 몰살에 가까운 피해를 입고 주요 거점과 자산 대부분이 파괴된 헤즈볼라는 급히 이란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미국 악시오스는 현지 시각 9월 24일 복수의 서방 정보기관 관계자를 인용해 헤즈볼라가 이란에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고 전했습니다. 헤즈볼라는 23일 이스라엘의 대공습이 시작되자 이란 측에 참전과 이스라엘 본토 공격을 여러 차례 요청했는데요. 이란 정부는 마수드 페제키시안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 중이라 그러한 결정을 내리기는 적절한 시점이 아니다 라며 헤즈볼라의 요청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이란의 군 통수권은 대통령이 아닌 최고 지도자 라흐바르 지위에 있는 알리 하메네이에게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란이 이스라엘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레바논 상황을 방관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이 헤즈볼라를 계속 방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지상전에 나설 경우 헤즈볼라는 리타니강 이남의 거점 대부분을 빼앗기고 괴멸에 가까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한번 호되게 당했던 이란, 이스라엘이 정말 무섭긴 무서운 모양입니다. 네, 여기저기 뭐 꽝꽝 터지고 있는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공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군 지휘부, 헤즈볼라 군 지휘부 대부분이 제거되었고 시설도 상당 비율로 제거되었고 얼마나 공습이 심하냐. 그래서 지하 기지에 숨겨놓았던 텔, 이동식 로켓,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북쪽으로 옮기려고 도망가다가 그것도 발각이 되어서 폭격받아서 파괴되고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냥 정밀, 핀포인트 타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사진까지 찍힐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 전투기가 그냥 무인지경으로 다니고 있어요. 방공망이 없나 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의 F-15 전투기인데요. 여기에 아마 이거 그냥 시민이 스마트폰으로 찍었겠죠.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당겨서 지금 올린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선명하게 나올 정도로 가까이서 날아다닌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지금 방공망은 아예 작동을 하지 않는 상황. 아마 이스라엘의 전자전기가 광역으로 째밍을 걸고 뭐 그러면서 지금 작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베이루트 상공이에요. 수도 상공이에요. 이런 식으로 지금 무인지경으로 그냥 종횡무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폭격을 하고 있으니 겁이 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폭격을 하던 초기부터 이란에 좀 도와달라 거기서 좀 때려주면 이스라엘이 그거 막느라고 우리에게 좀 화력이 약해질 거 아니냐 좀 도와달라 라고 하는데 안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9월 24일 날 헤즈볼라 군사지휘관 장례식을 하죠.
장례식을 하는데 이 장례식장에 이런 게 등장합니다. 이게 누굽니까? 이란 최고 지도자 라흐바르인 하메네이 아닙니까? 하메네이 사진 들고 이렇게 해서 우리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데 이란은 안 도와줘요. 안 도와주는 이유는 뭐냐? 지금 대통령이 뉴욕 가 있다. 유엔 총회하러. 그래서 대통령 부재 중이라서 결정할 수가 없다. 또 대통령이 유엔 총회 가 있는 상황에서 무슨 전쟁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란은 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다 정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테헤란에 있어요. 그런데 지난 5월 테헤란 대통령궁 안에 있는 영빈관이 폭격을 당해서 한이에가 죽었죠. 그 말은 대통령궁도 또는 하메네이의 궁도 폭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목도한 겁니다. 겁나는 거죠. 아니 뭐 저항의축해서 내가 종주국 하는 건 좋은데 그러나 아생연후 내가 먼저 살아야지. 그리고 그 다음이지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뒤통수를 거하게 맞고 있는 상황. 우리로 치면 미국에게 SOS를 청했는데 아니 좀 알아서 좀 하시고 지금 이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 북한 중국으로부터 마구마구 폭격받아서 지금 전국토가 초토화되고 있는데 아니 좀 알아서 좀 해라 라고 하는 상황인 겁니다. 뒤통수를 거하게 맞고 있는 레바논 헤즈볼라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계속 조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